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D-4일 여야 각 당이 총선 결과를 좌우할 마지막 4일을 남겨놓은 주말 유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주말 유세전에 총력을 쏟아 부으면서 마지막 스포트를 올리고 있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모시고 여야 각 당 움직임과 통반 판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네. 이번이 이제 마지막 주말 유세 아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주말이 유세.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 유세 자체가 첫 번째로는 사전투표 유권자들에게 투표자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죠. 네. 왜냐하면 투표하러 가면서도 마음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번 주말 유세가 왜 중요하냐. 사실 지난 주말 유세가 더 중요하긴 했습니다. 왜? 네. 사전투표가 있기 직전에 주말에 많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사전투표 때부터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전투표는 적극 지지층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찍을 사람, 미래통합당 찍을 사람, 또 어떤 정당 찍을 사람, 이 사람들은 빨리 나갑니다. 그런데 자, 중도 유권자,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부동층, 스윙보터 빨리 투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늦어지죠. 네. 왜? 마음의 결심을 아직 못했으니까.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15일 본선거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주말인 거죠. 그렇죠. 이 주말에는 정말 중도층에게 제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정말 영향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메시지라 해야 되지, 단순히 의혹을 제시한다든지 단순히 마타도식의 네거티브로 한다든지 이건 별 효과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 KO 펀치를 날려야 되는 거지. 뭔가 그냥 단순 의혹을 제시해서 아니 그게 맞아? 이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주말에 무슨 N번방 사건이 터진다. 그러니까요. 뭔가 한 방이 나온다 하는데 한 방 나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올 게 아닌 없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 주말에 네. 정말 카드를 딱 쥐고 있던 걸 내놔야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 3일간에 뒤집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카드가 치밀해야 되고 지금 80노구입니까? 이끌고 지금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이거든요.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먹힐 한 방이 아니면 꺼내들지도 말라. 예. 그러는데 지금 뭐 주말에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뭐 불명확해요. 근데 선거라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고 고도의 전략이 직결된 것이 사실은 선거입니다. 그렇죠. 한번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 한 번으로 상대방이 KO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선거도 보면 샌더스가 두 손 들었지 않습니까? 두 손 다 그렇다. 들었습니다. 왜? 두 발 그거 다 들었대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이거 먹히겠지? 절대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 당이 뭐 전략기획위원회도 만들고 총괄 무슨 선대인가도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총선 때 어떠한 스케줄과 어떠한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카드들을 준비를 해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랬는데 네. 별로 나오는 게 없네. 참 답답한. 2달 전부터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2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상대방이 꼬꾸라지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보수 정당의 경우에는 반문입니다. 현 정부의 정권 심판이 이번 선거에 가장 부각이 되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19가 물론 큰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합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죠. 코로나 블랙홀이지만 보다 더 선거 캠페인이 좀 치밀했다면, 정교했다면, 그래도 중도층 국민들은 지금 검찰 문제도 보십시오. 검찰 문제도 여전히 국민들은 의아할 정도로 또 이건 뭔가 결국 이슈는 선점이거든요. 네. 모든 게 지금 뒤따라가요. 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에 관악 네. 선거 유세 지원에서 승기를 잡았다 하더니 또 쓱 꼬리를 내린 건 아니고 네. 2%가 부족하다 이렇게 또 입장을 약간 바꿨더라고요. 그나마 마지막 그런 것 같아요. 막판 표결집을 의미하는데 참 선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안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민주당에서는
지난 16년 총선하고 다르다. 예. 우리 봐라.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압도적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고 그대로 됐지 않느냐. 예, 예.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계속하는 이야기가 여론조사하고는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숨어있는 표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그렇게 여론조사가 크게 틀리지도 않았고 또 압승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의 경우도 그럴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은데 선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변수가 있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정말 대통령 지지율이 초고공행진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한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정서라는 거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하는 쪽도 있지만 여전히 자영업, 블루칼라, 또 화이트칼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힘들어하거든요. 네. 이거 투표소에 가서 왜 영향 안 미치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 과신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 지지층들이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투표장에 가겠지만 좀 그냥 느슨하게 지지를 하는 쪽에서는 다 이겼네? 그럼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어?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지층이 이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2016년 총선을 이야기할 때도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막장공천 이야기도 했지만 그때 각종 언론사에서 다 뭐 새누리당이 그러니까요. 180 가네 어쩌네 하니까 안 간 거예요. 강남 같은 데서는 굳이 투표를 왜 해? 우리 뭐 이겼는데 예. 이러고 안 간 겁니다. 그런데 방금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종로 네. 거기에 오세훈 후보고 정세균 후보 사전 여론조사 쭉 그렇죠. 차이가 계속 벌어져요. 한 15%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 조사가 있었죠. 근데 까보니까 오히려 15%가 15% 넘게 졌어요. 져버렸어요. 져버렸죠. 그러니까 30% 전체로 그렇죠. 합치면은 30%의 이런 격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유시민 같은 사람은 180석도 가능할 정도로 압승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밴드웨건 효과 이렇게 막 이긴다 하면은 이기는 쪽에 가서 투표를 하는 그런 성향을 부추기려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전략적인 네. 판단이 있을 텐데 다만 지금 황교안 대표라든가 또 김종인 위원장도 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종로에서 맨 땅에 이렇게 네. 큰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 나라를 살리자. 읍소 이렇게 전략이죠. 읍소를 했습니다. 네. 과연 이게 먹힐까요? 근데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2004년에 이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이 있을 때 민주당에 그때는 여당이 열린우리당이었잖아요. 민주당의 지금의 추미애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3보 1배했지만 예. 그때 그 후폭풍을 뭐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업소 전략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약간의 효과가 있는 거지 판을 뒤집는 정도는 안 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판에 영향을 줄 만한 정도의 메시지가 뭔가 무엇이 이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한 방이 될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머리를 쥐어 짜내야 되는 것이 메시지이고 한 방인데 사실은 그게 나와야지 단순히 큰절을 올린다? 이게 사실 이전 선거에서 지역구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큰절은 뭐 선거 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말 그대로 팔을 뒤엎을 정도는 아닐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들 정도였냐면 심지어는 이번만큼은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 없이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야 더 많은 샤이 보수들이 이제 유입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에서 무당성이 샤이 보수 성향이 강한데 그래서 우리 또 고영진 박사 그리고 저 이렇게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는 것이 뭐 신의 한 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 없으면 어떡할 뻔한 겁니까? 그 이진복이라는 사람이 뭐 총괄 기획위원장인가 맡아서인데 이 사람은 정말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엉뚱한 일만 해갖고 사고만 치고 앉아있대요, 이 사람은. 아니 김종인 위원장 없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나마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전국 유세를 다니니까 언론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주목을 하는 거지 아무도 주목을 안 합니다. 그 외의 인물들은. 아니 총괄 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주말에 뭘 폭로 온다고 터트린다고 미리 예고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고는 그 안 되니까 쓱 감춰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 쓸데없는 말 하지도 말고 입이나 다물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기다가
그 제명 문제도 이 사람이 계속 반대해갖고 어정쩡하게 내리다 보니까 중도층도 지금 이럴까 저럴까 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안타까운데 네. 지금 전체 판세 분석을 한 거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130석 지역구에 또 비례대표 17석에서 147 플러스 알파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 과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통합당에서는 여의도 연구소 선동규 소장이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125 내지 130 지역구에서 그리고 비례에서 17 내지 20 하는데 지금 한 135석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지역구가 100석 미만일 가능성도 있다. 네. 이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지역구가 253석입니다. 네. 253석이니까 절반을 뚝 잘라서 보면은 대략 한 130석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절반을 잘라놓고 보면. 근데 이 130석에서 민주당은 왜 130석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호남을 싹쓸이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알파가 붙죠. 지난 총선에다가 플러스 호남까지 하니까 130석이 넘지 않게 뭐 싹쓸이가 되니까요. 호남을 그렇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지금 호남의 몇몇 민생당 무소속 후보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난번 녹색 돌풍의 2016년 호남 판세는 아니거든요.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상당수 가져오면 상당히 전망으로서는 말씀드리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130석이 말 그대로 매직 넘버가 됩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참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미래통합당은 지난번에 2016년 새누리당이 지역구에서 얻었던 의석수에서 뭔가 더 보탤 만한 데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춤주춤해지는 것인데 지난 2016년과 비교를 해보면 강원도도 불안불안해요. 강원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광재가 있죠. 이광재 지금 이광재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도만 하더라도 뭘 좀 더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또 이재명 지사의 또 경기도에서 간접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요. 간접적으로 선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21석이 달려있는 수도권에서 약진을 해야 되는데 뭔가 여기도 미래통합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난 총선과의 비교입니다. 뭐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울경, PK 지역을 싹쓸이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희망적인 전망이 지난 16년 총선에 플러스 알파 그래도 이게 좀 정권 심판 또 문재인 정부 견제 심리가 있으니까 그 정도 나와주지 않겠냐 뭐 이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전반적인 판세 여론조사를 종합하고 또 지역의 동향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130석을 넘기느냐 아니면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130석에 그나마 그래도 가까워져서 격차를 줄이냐 그게 이제 전망이에요. 자 전망인데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는 자 이 모든 데이터의 기준은 모든 연령대가 투표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이 연령대 특히 50대 이상 60세 이상의 여성들 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통합당이 상당히 불리하다 할까? 객관적인 전망이죠. 네, 객관적인 전망으로 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여건은 아닌데 또 지난 3년간의 문재인 정권의 여러 실정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코로나 착시, 코로나 한계에 가려가지고 그런 판단을 못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고 서울대 폴랩 연구팀이라고 폴랩입니다. 아주 선거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아주 전문성을 가진 연구팀 아닙니까? 그리고 폴랩의 특징은 여론조사를 모두 이제 총합을 해가지고 이것의 평균을 통해서 실제 값과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가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놓고 이제 학문적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 거고 또 빅데이터 전문 업체인 폴리에틱스 이 세 개 기관이 지금 예측을 한 게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거 어떻게 보면은 나왔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한 지역구가 151개예요. 그렇죠. 전부 근데 다가 어떤 아니에요. 지역은 아예 여론조사도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구가 406회 여론조사를 했는데 151개 지역구만 봐서는 민주당이 85, 통합당 59, 정의당 하나, 무소속 6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지금 253개 지역구로 이렇게 확대해 보면 확대할 경우 네. 민주당 149, 통합당 94.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100석이 안 된다는 거죠. 정의당 1, 무소속 8 이렇게 나오고 네. 거기에다가 비례대표까지를 합산해 보니까 이 세 개 기관에서 통계를 낸 것은 네. 민주당 165석. 그러니까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이제 비례 165석. 정당, 위성정당. 네. 네. 그리고 신민당과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합해서 165. 열린민주당은 뺀 것 같아요. 빼고.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같은 사람이 열린민주당까지 하면 180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 계산에 자기들. 의하면 네. 그리고 통합당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쳐서 110석 110석.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네. 뭐 상당한 표차로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걸로 보면은 데이터죠. 사실은 참 암담하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전체 다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은 실제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지역까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 지역도 지금 한 100여 곳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1곳만 여론조사를 여러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253개 지역구 중에서 한 100여 곳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2개는 한 번도 한 적이 그 없어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대체적으로 어떤 지역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조사가 실시되는 곳만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자주 저지르는 이 언론 전망의 어떤 실수 중에 한 부분,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모든 지역구에 대해서 한 번 이상은 해야죠. 그래서 조사를 분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다면 의외로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지금 간과한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경합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경합 지역에 대한 이 별도 분류는 안 한 겁니다. 안 한 그렇다면 거죠. 예. 실제 이 경합 1%라도 높은 것을 계산할 일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보정은 했을 겁니다. 보정을 한다라는 것은 나름 보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겠죠. 예. 실제 이 여론조사하고 아까 투표 결과의 예측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극히 기계적으로 데이터 공학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결과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전투표율 또 이게 실제 여론조사가 깜깜이 기간 중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깜깜이 기간 중에 사전투표까지 포함해서 영차 우리도 보면 아주 센 놈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센 사람하고 네, 놈이라는 표현 센 사람하고 좀 약한 사람하고 붙더라도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져요.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론조사 나온 데이터만으로 굉장히 기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좀 저는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지금의 데이터상 나타난 분위기인데 끝까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또 일주일 전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지금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그래서 부동층이라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 중도층이 이념 초월을 하고 있거든요. 탈이념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중도층이고 지금 그래서 사전투표도 그렇고 아주 적극 지지층들은 투표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중도층인데 그래서 중도층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코로나 국면을 좀 걷어내고 예.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때 어떠냐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중도층이 아니 뭐 이들이 판단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 정부의 정권 안정론을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아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를 걷어내고 보니까 좀 더 정권 심판 쪽이다. 이렇게 더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선택한 사람들은 사전 여론조사에 잡혀있지 않았던 부동층이라면 이들의 표심이 주는 영향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지난 총선에서도 보면은 3,000표 이하입니다. 예. 30몇 곳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는 거 3,000몇 곳이 이것이 어떤 하나의 힘이 쏠려서 영향을 줄 경우에는 그 37개, 6개가 고스란히 또 뒤바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아니면은 또 그것이 그대로 굳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자칫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중앙일보와 폴랩의 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변수까지 포함하지 않은 자료라 자칫 이 자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냐면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니 그럼 우리 다 이겼네? 투표하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지고 있는 쪽에서는 가봐야 소용없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딱 꺼내놓게 되면 이것 자체도 유권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신중하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좀 더 상세하고 좀 친절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